변방이 아닌 정치 중심에 서고 싶은 네 남자의 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허이루입니다. 일단 이번 주는 네 남자가 아니라 이제 세 남자와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 분이 또 탈출을 하셔가지고 뭐 사실 저희가 인싸를 배출하긴 해서 뭐 그렇긴 합니다만 오늘은 또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장성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근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또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이 얘기부터 조금 해보죠. 네, 오늘 마중물 토크로 홍준표 의원이 여론조사 기관이죠. 이 한국갤럽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내 이름 빼라. 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뭐 그럴 수는 있는데 이름을 빼지 않으면 성명권 침해로 민형사 소송도 불사할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현 변호사님? 아니 아시다시피 뭐 갤럽은 주관식이잖아요. 그렇죠. 주관식으로 하는 건데 빼달라 하면 이제 하지 말라는 얘긴데. 근데 아니 저는 근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 본인 지지율 넣었다고 소송하겠다. 이것도 처음 봤어요. 예. 기분이 또 검사 출신이라.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여론조사 기관이라든지 그 결과에 대한 불신은 여러 차례 얘기를 사실 홍준표 의원이 했으니까 그렇죠. 그것에 대한 아주 강한 반감이 아닐까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 근데 성명이라는 것이 정치인에게 보호받아야 될 권리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성명권이라는 것이 뭐 변호사님들 앞에서 죄송하지만 민법상의 규정도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 아니 자기 지지율 낮다고 그래서 빼라. 안 빼면은 소송한다? 이게 과연 대권 후보로서 적절한 멘트인지 네네. 회의적입니다. 아니 신 변호사님 성명권이 근데 정확히 뭐예요? 아니 뭐 이름에도 본인은 함부로 갖다 이름 갖다 쓰면 뭐 초상권, 성명권처럼 네네. 일부 인정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치인들이 성명권을 주장하면서 이름 안 빼면 민형사상 소송하겠다라는 거는 약간 좀 너무 나가셨다 싶고요. 그다음에 사실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대선 후보들 중에 거론되는 분들 중에 시력 검사표 후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네. 2.0 아래로 나오시는 분들이 보통 예. 시력 검사가 2.0 밑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런 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이 언급되는 게 한 번이라도 더 언급되는 걸 좋아하는데 홍준표 후보는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기 때문에 자기 이름 언급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언급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몇 퍼센트 그렇죠. 후보냐 또는 뭐 어떤 메시지가 나왔냐 이게 중요한데 이거를 메시지로 돌파하실 생각을 하셔야지 이름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걸로 돌파하실 생각을 하시는 건 이거는 번지수를 조금 잘못 잡으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예. 네. 어쨌든 정치인과 이름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자신의 이제 고유 번호 같은 게 이제 정치인들한테는 이름인 건데 이런 또 이슈가 하나 있어서 오늘 가볍게 짚어봤고요. 자, 오늘은 먼저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자 현재 이제 대권 후보로 어쨌든 분류되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공수처가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를 한답니다. 혐의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데 야권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니 근데 왜 지금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렇죠. 또 뭐 여권에서는 아니 당연히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가볍게 얘기를 좀 들어보고 출발하죠. 누구부터 얘기를 해주실까요? 대선 개입의 소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장 듭니다. 네, 지금 뭐 옵티머스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랑 대검 감찰반에서 감찰했을 때 별거 없네요. 아니에요. 무혐의 처리. 그리고 한명숙 사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징계위에서 이것도 별거 문제 없네. 무혐의. 이렇게 됐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라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려는 시점에서 공수처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개입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즈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은 악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우리 송영길 대표께서는 윤석열 파일 있어요. 조국처럼 같은 잣대로 수사해야 돼요.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뭔가 아니겠지만 뭔가 좀 권력층에서 집권 세력에서 윤석열을 죽이기 위한 어떤 시나리오가 시작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혐의가 직권남용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아마 이제 반대 극부겠죠. 지금 약간의 의심을 갖고 계신 지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하태경 의원이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윤석열 전 총장에는 오히려 천운이다. 그렇죠. 어째 윤석열을 키운 건 파라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인데 결국에는 공수처에서도 조사를 하면 또 핍박받는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계속 논란이 될 것이고 음. 그렇다면 과연 이 정권이 공정하냐 정의로우냐 또 윤석열 죽이기 나서는구나 조국은 왜 이런 식의 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저는 반대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저도 사실은 공수처 아니 사실 뭐 검찰총장 윤석열 전 총장을 수사할 수 있는 건 지금은 공수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관할이 글로 넘어갔으니까. 네네네. 그럼 결국은 아마 이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가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러면 공수처 하게 될 텐데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선택하느냐도 있고 네. 어떤 사건을 선택하느냐도 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얘기 나온 이제 지금 전파진흥원이 당초에 그걸 정식적으로 수사 고소 고발을 한 건 아니에요. 수사 예. 의뢰를 했었어요. 수사 의뢰요. 예, 수사 의뢰를 옵티머스 건 때. 옵티머스 건 때 한 700몇 억이 돈이 잘못 들어간 것 같다 이래가지고 수사 의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게 만약에 고소 고발이 들어가고 그거에 만약에 뭐 혐의 없음 처분을 했으면 제가 보기에 뭐 그 당시 지검장이 했으니까 어느 정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정식적인 수사 고소 고발은 아니었거든요. 수사 의뢰였고 처음부터 뭐 검사가 수사한 것도 아니에요. 예. 검찰에도 보면 수사 직원들이 있거든요. 수사 이런 분들이 이제 수사를 하던 상황이라서 당시에는 아마 좀 이 부분이 아주 커지지 않았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사건이 뭐였죠? 한명숙. 한명숙 그렇죠. 전 총리.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가 이제 결국은 공수장까지 다 써놨다 그랬는데 그걸 수사를 막았다. 이 부분은 조금 다툼의 여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 아마 뭐 징계 때 뭐 혐의 없음 받았다는데 그때 당시는 사실 징계위라는 거는 사람들 다 불러서 조사하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사건들을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뭐 장모 사건, 그다음 부인 사건, 본인 사건이 있을 텐데 네네네. 이제까지 논의 안 되던 거거든요. 본인에 대한 것도 사실 얘기되던 건 여전히 이제 뭐 세무서장과 관련된 뭐 영장 이런 부분에 관련다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는 장모의 무슨 그 뭐 300억대 그렇죠. 장부증명서라든지 20억대 무슨 부정수급 문제들은 결혼한 이후에 벌어진 거예요. 핵심적인 거는 또 이런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처벌받고 장모만 처벌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뭔가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데 이런 사건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 그렇게 막 문제가 될 만한 건들은 아니에요. 지금 공수처에 저는 아마 이 판단이 약간 좀 뭐 기계적인 균형을 맞추는 차원에서 조영 교육감 했을 때도 뭐 저런 거 갖고 하지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네네. 이것도 제가 보기엔 좀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갖고 수사하려고 지금 이렇게 그것도 번호 2개나 붙여가면서 네. 7번,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공수처의 판단 미스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니 근데 심 변호사님께 좀 궁금하고 싶은 게 네. 이게 직권남용이라는 게 네.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어쨌든 문제가 됐습니다만은 네. 네. 사실 조금 입증하는 게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리고 어려운데. 또 심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특히 좀 제가 듣고 싶은 얘기가 네. 한명숙 사건 을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소위 제수 H라고 불리는 네네. 한은상 씨의 대리인을 했었기 때문에 네. 내부적인 사정은 뭐 누구보다도 제가 잘 그렇죠, 들여다본 그렇죠.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예. 싶습니다. 우선 뭐 번호가 7번, 8번 이렇게 따지긴 했는데 입건됐다라고 하는 게 6월 4일이에요. 그리고 알려진 게 10일 날 알려졌어요. 네. 이렇게 됐다는 이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근데 이거는 고소고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공수처에서 이게 혐의 없음 처분을 하든 아니면은 기소를 하든 둘 중에 하나로 행정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네. 양당 간의 결론을 내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소고발자까지 다 같이 짜고서 했어야 된다라는 예.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나라는 아닌 것 같고요. 뭐 그런 뭐 이런 거 아니야? 냄새가 좀 나는데 이런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게 그러면 고소고발하는 사람부터 공수처장부터 뭐 추미애 전 장관부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뭐 그림을 그렸냐? 저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옵티머스 건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저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다만 그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다면
이런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다. 전파진흥원에서 수사 의뢰를 했을 때 제대로 수사를 그때 했으면 지금 옵티머스 관련자들 다 지금 기소돼가지고 처벌 직전에 다 와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했다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평가는 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한명수 건에 있어서는 이거는 무혐의 처리된 거라든지 그 당시에 그 담당 검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수사도 안 했어요. 그냥 공람 종결했어요. 그러니까 민원이 들어왔을 때 이거는 수사할 필요도 없다라고 해서 그냥 끝내는 게 공람 종결이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요. 하나는 직권남용 이 부분이요. 이제 윤 총장 측에서 직권남용과 관련해서 자기가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 방어하는 과정에 그러면 양승태는 그러면 박근혜는 도대체 왜 윤석열 총장은 그걸 다 직권남용으로 고소고발하고 고소고발이 아니라 기소해서 기소를 했죠. 라고 해서 본인 스스로가 직권남용에 대해서 굉장히 본인을 디펜스하다 보면 이전에 소위 적폐수사에서 본인이 굉장히 무리하게 했던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스스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에 하나가 빠질 자가당착의 거예요. 모순에 또 빠질 수가 있는 자기 상황이군요. 스스로의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공람 종결 과정에서 네. 윤석열 총장이 마지막으로 3월 3일 날 그만두고 나올 때 이 사건을 그냥 정리를 하고 나와버렸거든요. 이 사건 공람 종결 시키는 쪽으로 그 과정에서 무슨 뭐 이문정 검사한테 수사권을 주니까 박범계 장관이 주니까 뺏어가 버리고 뭐 이런 등등의 과정에서 실제로 수사를 방해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고 이 부분은 사실은 밝혀져야 될 부분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검찰총장 징계위원회에서는 왜 무혐의 종결했어요? 징계위원회가 지금 징계와 관련해서 어쨌든 다른 부분들에 그거는 그 징계위원회에서 내부적 판단이죠.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거니까 수사권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결국은 언젠가는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하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이런저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이렇게 되면은 시민단체가 그러면은 공수처에다가 아니면 검찰에다가 여당의 대선 후보와 관련해서 계속 고소 고발하고 수사해달라고 하면 다 수사할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시기 선택에 있어서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이게 적절한지 그거는 여당이든 여당 측이든 야당 측이든 이게 자칫하면 한쪽에서는 면죄부다, 한쪽에서는 탄압이다. 이렇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갈 여지가 이게 많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이제 우리 검찰이나 뭐 경찰은 그냥 들어오면 사건을 다 그대로 기계적으로 번호 부여를 해요. 네네네. 그래요. 근데 지금 공수처는 사건이 막 1000개 이상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이제 검토를 그중에 해서 선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별을 하고 있는데 선별을 한 거잖아요. 네네. 선별을 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의지라든지 그 판단이 들어간 건 맞아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계적으로 여기서 1000번까지 부여해서 1001번, 1002번 했으면 상관없어요. 네네네. 그랬으면은 그 중에 뭐 선택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인데 이 이문정 검사와 관련된 이 한명숙 사건 관련된 거는 사실은 이제 그 당시 징계위나 이분들은 이제 그렇게 본 거죠. 왜냐하면 검찰총장은 사건을 배당할 수 있거든요. 네네. 권한이 있어요. 이 사람 수사하던 거 너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던 것도 고만해 할 수도 있고 네네네. 그런 권한이 있어요. 검찰총장 기본적으로 중지시킬 수도 있고. 그러면 장성철 검사가 수사하던 거를 내가 검찰총장이면 너 이제 그만하고 당연히 이 사건 현근택 검사한테 넘겨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검찰총장은 있어요. 그 권한이. 어. 기본적으로. 그리고 수사를 중단시킬 수도 있고 계속 하라 할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검찰총장이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거고 그거를 밑에 이제 지검장이나 이런 분들이 분할해서 갖고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 지난번에 김학의 출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이성윤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쨌든 대검 뭐 부장이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냐 없냐 이게 치열하게 다툴 수 있는데 검찰총장은 기본적으로 그런 권한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그 권한 내에다 보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이걸 문제 삼는 고발한 분들은 아니 그거 자체도 수사 방해 아니냐. 원래는 수사부에 다니는데 인권부에 돌렸다가 또 뭐 딴 권한을 뺏었다가 너 수사하니까 하지 마라 하고 했는데 그게 결국은 그 영역에 있는 거죠. 권한과 수사 방해와의 사이에 있는 거라서 저도 이건 좀 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막 이제 막 정치를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또 하필이면 이제 본인과 관련된 사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또 확 명백하지는 않은 사건이에요. 이 그런 부분에서 사건을 한다는 게 저는 조금 의문이에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수사 방해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이전에 그 재벌 총수 관련된 이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서울 경찰청에서요. 수사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자기 권한이죠.
다른 수사팀으로 넘겨버렸어요. 예, 그리고 예. 거의 무혐의 내지는 약하게 처벌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검찰에서 잡아가지고 수사방해 직권남용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처벌됐어요. 오, 예. 그런 선례가 있군요. 예, 선례가 있어요. 예, 예. 예. 그 한화 아, 그 사건에서 그랬어요. 수사팀을 열심히 수사하던 팀을 거의 뭐 기소 의견 송치 직전에 다른 수사팀으로 바꾸고 네, 경찰청장이 그런 예. 권한이 있어요. 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검찰에서 이것 봐라 해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기소를 하고 유죄 판결을 받았었거든요. 즉 자기 권한 내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의 담당자를 바꾸는 것, 네. 다른 팀으로 넘기는 것 자체도 직권남용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어요.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봐야 되는데요. 김학의 사건 지금 파기환송됐잖아요. 예, 예. 파기환송됐는데 근데 거기에 주요 논리가 뭐냐면 증인을 재판 전에 불러다가 출정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 증언의 오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들여다봐야 된다. 증언이 오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다시 검증해라 하고 돌려보냈거든요. 근데 증인들의 증언의 오염 가능성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건들 중에서 한명숙 사건에서의 증인들의 증언의 오염 가능성이 가장 커요. 지금 드러난 정황들로 봤을 때. 이게 사실 그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그게 그런 가장 큰 거였습니다. 이제 문제였거든요. 검찰이 예.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재소자를 불러다가 이제 소위 말해서 입을 맞춘다 그러죠. 입을 그래서 맞췄냐. 그 증언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게 거의 30몇 번이었던가요? 예. 사실은 75회 불러서 조선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안 받고 이런 일이 그거는 있었죠. 얘기가 되게 많이 있었죠. 아니 근데 사실. 그 사건까지 가게 되면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났던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근데 판결이 근데 그 전에 맞아드릴게요. 증인들의 듣고 오염이 말씀드릴게요. 있다, 증인들 증언의 조작이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추측성 이런 의혹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법률적인 최종식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잖아요. 그 부분까지 부정을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문재인 대통령이나 한명숙 총리는 아주 명언을 남기셨죠. 대법원에서는 나는 유죄를 받았지만 양심의 법정에서는 나는 무죄다. 이게 뭔 말이에요? 법치주의를 파괴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논란의 공방이 대상이 돼야지 이걸 갖고 법적인 최종심까지 결정난 거를 부정하는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된다는 아니, 생각이 이게 들어요. 오해인데. 요거 마저 듣고 이제 현 변호사님 예, 얘기까지 예. 좀 드릴게요.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부분은 사실은 재심까지 가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남았고요. 실제로 검찰이 증인들을 사주해서 모해 위증을 교사했느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공람 종결 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람 종결 과정에서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다가 장관이 수사권을 부여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담당 검사를 그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검사한테 주고 허청수 3과장, 감찰 3과장한테 주고 이런 과정 자체가 실은 공람 종결을 위해서 직권을 남용한 거 아니냐. 공람 종결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그냥 계속 돌려가지고 유야무야되게 만들어 버렸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거네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일단은 딴 얘기도 할 거 많은데요. 아니 그러면. 그걸 하나만 얘기하면 떠나서 안 돼요. 이 얘기가 길어지니까 채널이 돌아가는 소리가 제 귀에 들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어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많은 분들이 좀 더 관심이 있을 법한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일단 공수처는 수사를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그게 과연 장 소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오히려 또 이제 핍박받는 이미지로 더 윤 총장에게 날개를 달아주게 될지 아니면은 정말로 문제점이 좀 밝혀질지 사실 윤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의 시간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도대체 언제 잠행을 끝낼 것이냐, 공개 행보를 언제 할 것이냐 궁금증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드디어 공개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 우당 이회영 선생 기념관 개관식에 참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거의 기자가 100명 가까이 그렇죠. 왔다 그러고,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서울시 행사에 이렇게 기자들 많이 온 거 처음 봤다, 자주 모셔야겠다 이런 공치사까지 하던데. 그리고 이제 공부 담당자도 대외적으로 발표를 했죠. 이동훈 조선일보 논설위원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여기에도 지금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역시 한 몸이구나부터 원래 그 신문만 보신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부터 얘기들이 좀 많은데 이 얘기도 좀 해보죠. 질문. 네. 네. 우리 보니까
굉장히 우리 윤석열 총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행보를 잘 맞추셨잖아요. 그렇죠. 5.18 메시지 낼 거다. 네. 그러니까 딱 내고. 하나만 쳤는데요. 여튼 아니, 그다음에 뭐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쪽에 네, 어떤 네. 사람들이 가 있는 것 같다 이랬는데 네, 네. 이거 뭐예요? 공보 담당 이동훈 조선일보 전 논설위원 공보 담당해서 월요일부터 공식적으로 채널은 하나로 했어. 근데 네. 자기 정리 중이다. 내부적으로 본인이 정리 중이다. 윤 총장이 이런 또 보도도 나왔어요. 그러면 근데 이게 뭘 자기 정리를 하시면서 공보 담당을 두는지 이거 도대체 메시지가 아. 뭡니까? 6월달에 정치 시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말씀드려요? 네. 예. 제가 아는 한 제가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너무나 많은 쪽에서 예. 그러니까 대략 한 10군데에서 이 사람 써야 된다, 저 사람 써야 된다라는 인사안이 너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 대변인도 이동훈 대변인도 5번째 이제 된 사안인데 그 전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했다가 뭐 윤 총장도 마음에 안 들고 상대방에서 아유 저는 안 할랍니다. 이제 이렇게 돼서 5번째 된 거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대략 빨리 이분이 이 방송 들으시면 되게 기분 나쁘겠는데 내가 5순위였어? 이제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문의 일패가 다 됐어요. 알아요. 소문 다 나가지고 다 네. 알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러니까 다음 주쯤에는 좀 어느 정도 정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선언할 것으로 봤는데 아닐 것 같아. 그죠? 인선안이 안 끝났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보 담당자 한 명 있죠. 근데 네. 한 명 더 한다고 그러죠. 예를 들면은 캠프를 만들면 공보 담당자만 필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요. 전략기획할 사람, 그렇죠. 뭐 일정할 사람, 뭐 정책 좀 총괄할 사람 이런 각 포인트별 음. 여러 포스트 팀장급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 인선안이 아직 아니 정리가 근데 안 인선이 됐다.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걸까요? 사실 뭐 이제는 그 대선 후보 출마는 우리가 할까요 안 할까요를 놓고 얘기를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이제 사실 의미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 지금 어쨌든 뭐 지지율도 상당히 1위를 달리고 있고 아마 들어가고 싶어서 안 달라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잠깐만 설명해드리면 이게 캠프를 구성하고 인선안을 제출하다 보면 이 반대편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돼. 이러면서 이제 흠집 내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장성철이 평론도 하고 정치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 상황실장 같은 거 시킵시다. 그렇게 딱 추천안이 들어가면 안 돼. 장성철 걔는 뭐 김무성 걔고 뭐 애가 성격도 이상하고 뭐 지 고집만 있고 이래서 안 된다니까요. 이 사람 쓰세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혼란이 서로 자폭 평론을 하고 서로 이제 아니, 뒤에서 이거 제가 보기에는 견제가 굉장히 들어가는구나.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는데 네. 조금 구체성이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아니 어느 캠프나 다 선거 그래요. 캠프에서 사실은 상황실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네네. 상황실장도 정치를 아는 분들이 해요. 사람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대변인 하고요. 그 다음에 상황실장 하고 그게 순서거든요. 거의. 순서인데 저는 근데 이 뉴스 보면서 뭐 이 신문 본다는 건 다 알고 있고 네네. 이 신문에서 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그러면 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따라갈 건 알겠는데 저는 이 전 논설위원이 전인지 현인지 모르겠지만 공보 담당이라 그러는데 그럼 공보 담당이면 대부분 대변인인 줄 알잖아요. 예. 근데 본인은 대변인으로 임명받았다고는 했는데 또 어떤 데는 보면 대변인 아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대변인인 듯한 대변인 아닌 공보 담당. 그러니까 보통 왜냐 그러냐면 그냥 보통 얘기하면 그냥 대변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보통 공보 담당 그러면 약간 실무자 개념이거든요. 네네. 연락하고 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대변인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은 대변인으로 대변인 중요하니까. 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공보 업무도 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 나온 게 공보 담당이라 그랬어요. 근데 대변인이냐 그랬더니 뭐 맞다 그러기도 하고 아니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뭐지? 제가 좀 약간 이런 생각이 설명드리면은 들어요. 제가 이동훈 위원하고 되게 친한데 네네. 잘 알고 정치권에서 이만큼 뭐 중요한 취재, 그다음에 권력의 내막, 그다음에 대선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적임자를 골랐어요. 의리도 있고 능력도 있고 많이 그 권력에 돌아가는 거를 현장에서 본 친구예요. 네네. 잘 골랐는데 이 대변인이라면 카메라 앞에서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밝혀야 되잖아요. 그 스타일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메시지를 관리하고 말을 하는 것보다는 글로 쓰시는 게 좀 더 편한 글로 스타일이군요. 쓰고 좀 분석하고 좀 메시지 관리하고 네네. 이런 스타일이 좀 많아서 이런 스타일이 맞아서
대변인이라고 확정적으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대변인도 좀 구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대변인은 따로 네. 뭐 요즘 유행하는 청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변인은 카메라 앞에 설 사람은 따로 구할 것 같고요. 장해찬? 네. 그러니까 장해찬은 뭐예요 그러면? 모르겠어요. 홍보 담당인가? 사실 제가 그 여쭤봤던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네. 인선 문제인가 지금 인선 문제고 네. 조직을 꾸리는데 어차피 좋은 사람 찾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이렇게 좀 조율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런 거다. 근데 두 가지 정도의 가능성이 더 있어요. 하나는 아직 컨텐츠가 준비 안 됐다. 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진짜? 아니래요. 그건 아니래요. 아, 확실히 뭔가 있나 봐요. 아니, 아니에요. 정말 이거 그다음에- 내부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장 소장님? 아니에요 저는. 그다음에 하나는 실장까지 얘기 나올 정도면 끝난 건데. 그다음에 하나는 리스크 관리의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제 당면에서 어느 쪽이든 간에 7월 2일 날 그 10원 발언 이후에 그 장모는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 이거 계속 저는 걸릴 거라고 좀 보이는데 1일 날 그 7월 2일 날 어쨌든 1심 판결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이거는 정권의 탄압이니까 내가 맞서 싸우겠다라고 나오든지 아니면 그 전에 나와서 계속 그 질문할 거는 7월 2일 날 그렇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사실 앞서 마치 말씀드렸던 그 우당 이회용 선생 기념식 거기서도 계속 장에서도 물었잖아요. 기념관 개관식에서도 기자들이 계속 계속 그거는 물어요. 묵묵부답으로 일단 예, 넘어갔어요. 묵묵부답으로. 그러니까 지금 딱 선언을 하면 공개적인 자리에 나와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묵묵부답 말고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간 얘기가 나면 또 발목을 잡는 그렇죠. 덫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스크 관리 차원의 이유도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아니, 단순히 인선만의 문제는 아닐 거다라는 얘기죠. 제 신 말씀은. 변호사님 얘기라면 그러면 7월 2일 날 장모 사건 관련해서 유죄가 나오면 그건 출마 선언이나 정치 시작 선언도 못 하겠네요. 아니지. 당신은 그때는 이제 어떻게 다른 생각해요? 논리로 할 수 있죠. 다른 논리로. 아니 그 잠깐만. 다른 논리로 그러면은 일단 받아치면서 갈 수 있는데 이 중간에는 답변 자체가 굉장히 스스로 그 아니 원론적인 답변이 얘기만 하면 계속 되잖아요.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로 했어야 됐는데 네. 지난번에 10원 발언 때문에 원론적인 얘기를 대응을 할 수가 없는 아니 거예요. 신 변호사님 지금은. 그 정진석 의원이 자기가 오버해서 얘기했다고 죄송합니다라고 공개 반성문까지 예, 정진석 썼잖아요. 의원이 이건 뭐- 5선까지 하고 믿어주세요. 지금 예의상 그냥 그렇게 한 멘트지. 아니 장 소장님도 생각해보세요. 이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멋쩍어 하시긴 하네요. 가렵네요. 정진석 의원이 정치를 1, 2년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5선이에요, 5선. 5선이고 어쨌든 본인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얘기해서 사석에 한 얘기다 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됐으면 바로 했겠죠. 그 당시에. 네, 네. 바로 나왔을 때 그거 아니다 했을 텐데 사건이 막 커지고 기자들이 관심 갖고 그러다 보니까 정진석 의원이 아예 뭐 사석에서 한 얘기다 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이제 저는 오히려 저렇게 좀 자존심이 없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5선이나 했고 근데 여기는 지금 원에 있는 사람인데 한마디 했다고 현 변호사님 지금 심하신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권 1등 지지율이 나오는데 그분 앞에서 어떻게 자존심을 세웁니까?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아니 뭐 어쨌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아까 이제 인성 관련된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라든지 이런 얘기를 이제 궁금해하시기도 했고 지적을 또 해주시기도 예측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어쨌든 리더가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그렇죠. 이쪽에서 그 얘기가 들어오든 여기에서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뒷담화라 그러죠. 뭐 험담이 들어오든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서 인선을 하는 건 이제 리더의 몫인데 조금 단호할 줄 알았던 윤석열 전 총장님이 아직까지 결정을 잘 못하고 있는 그림인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옛날 검찰 인사할 때는 본인이 그쪽에 경험도 많으셨고 측근들이 있으니까 그냥 안이 올라오고 맞지. 본인 생각이면 딱 하면 되는데 네. 이 정치는 처음 해보시잖아요. 정치권에 누가 전문가고 에이스인지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쪽에서 추천이 가고 또 다른 쪽에서는 반대 의견 내고 하니까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혼선이 빨리 정리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왜 이게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했냐면 제 친한 A가 있습니다. 네. 다른 쪽 라인에서 이 친구는 이거 적임자입니다 하고 올렸어요. 그런데 또 다른 쪽 라인에서 갑자기 제 아는 지인 A를 만나서 당신 소문 많이 들었다. 당신 우리랑 같이 일을 좀 하자. 네. 이 친구는 헷갈린 거예요. 여기서는 나 이렇게 하자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거 하자고 그러고 이게 뭐지? 너무 많은 라인들이 자발적으로 윤 총장한테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인선안을 올리고 있어서 되게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니냐라는.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대통령 하신다는 분이 대통령이 되면 훨씬 더 많은 인사를 그렇죠. 하셔야 되는데 검찰의 이 정도 결정은 좀 빨리 나올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은 있지 아니죠. 않을까요? 그게 어찌 냉정하게 보면요. 네. 100% 신뢰하거나 100% 믿을 만한 사람이 아직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결국 누가 추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본인하고 일해 보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정치는 완전히 어찌 보면 그냥 오픈 시장이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 추천하는 건 맞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결국은 선별할 수 있어야 돼. 결국은 그 추천하는 사람을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이 사람을 믿으면 사실은 나중에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네네. 이 사람이 추천을 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 책임이거든요. 나중에. 그렇죠. 원래 천거를 할 때는 늘 그렇죠. 이제 자기도 뭘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럼 그 청구하는 사람을 내가 얼마나 신뢰관계에 있느냐. 그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왔지만 자기가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이 저 얘기하는데 흔들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이 얘기했을 때 믿고 이 사람이 이 얘기하지만 아 그래도 나는 이 사람 믿어. 그 결국은 리더의 몫이거든요. 본인이 선택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그러면 못해요 정치. 현 변호사님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렇게 좀 인정해 주십시오. 대변인다운 말인데 대변인. 요건 되게 아주 정치적인 수사로 들립니다. 신중하게. 예. 아니 제가 보기 오히려 대변인 왜냐면 아까 지금 아니 우리 중요한 얘기 했는데 멤버 좀 그만 빼가세요. 그런가? 좀 다들 정치권이든 아니 또 대변인은 방송사든 아니 어디든. 대변인은 방송 나와서 하는 거예요 원래. 아니 근데 캠프 대변인이 어떻게 매주 그런가? 나와요? 전화로 하면 안 되나? 정말 가뜩이나 지금 우리 제작진을 비롯해서 저도 지금 지금 축하와 지금 이렇게 서운함이 지금 만감이 교체하고 있는 이 우리 시기에 또 지금 현 변호사님이 어디로 또 불려가실지도 몰라요. 지금 자꾸 이러면 또 비서실장 가신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해도 방송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추측하기는 다음 주 중에는 그 인선안들이 정리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방송에서는 그 인선안 갖고 적임자냐 적임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그 이제 언제쯤 이제 공식적인 정치 대비 선언 네. 사실 아직까지 선언은 안 나왔어요. 또 첫 그러니까 외부 행보를 한 거고. 뭐 많은 분들 아시지만 우리 녹화가 지금 토요일인데 방송이 나가고 있는 지금 일요일. 네. 일요일에 아마 할 것이다. 뭐 이런 아닐 얘기가 것 사실 같아요. 이거 아니고 그보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제가 저번에 한번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6월 20일 전후로 해서 그렇죠. 할 거라고 전 예측을 드렸는데 네. 제가 파악하기로는 윤 총장 측에서 6월 20일까지는 정치를 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7월 달로 넘어간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 7월 달까지 가면 되나? 그 전에 아니, 근데 뭐 되나? 방법이 없어 제가. 그래서 7월 2일 이후에 하신다. 2일 이후에 거기에서 할 말을 마련해 갖고 가야 돼요. 네. 왜냐하면 선거 그게 이후에. 가족들과 재판을 관련된 보겠다. 첫 시험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죄가 나오면 유죄가 나온 대로, 무죄가 나오면 무죄가 나온 대로 본인의 논리를 정돈을 해가지고 그때 시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윤 총장 가족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그 뭐 댓글까지 다 네. 예. 굉장히 리스크 관리에서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된다. 이 리스크를 잘 극복해야 그 다음 리스크나 뭐 이런 거는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저는 강력히 추정하는 바입니다. 구지적은 정말 오르신 지적인 것 같고요. 근데 그쪽의 현재까지 입장은 6월 20일에서 7월 1일 전에 그 사이에 6월 마지막 달에 주에는 어쨌든 한다. 좀 시작을 저막을 맞을 하겠다. 수도 있는데. 아니 근데 그게 또 바뀔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죠 뭐. 네.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7월이 넘어가 버리면 이제 국민의힘 맞아요. 입당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 더 많이 밀릴 근데 수가 있는 문제가 되니까. 이준석 신임 대표께서 네. 8월 달까지는 입당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또 개별적으로 만나지는 않겠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건 이제 뭐 다 모든 후보와 등거리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 네, 때문에 네. 그럴 텐데 아니, 이준석 당대표가 8월을 그냥 거꾸로 일정표만 놓고서 거꾸로 계산을 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8월쯤에 입당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7월쯤에는 늦어도 7월에는 정치 선언을 하시고 해야죠. 8월에는 입당하셔야 된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시간표대로만이 아니라 적어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그쪽의 일정도 고려를 해서 하는 얘기지 무작정 버스 떠납니다라고만 얘기하지 제가 않을 거라는 보기에는 입당 조만간 안 할 것 같아요. 네, 한번 네, 해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하는 그동안 워딩을 보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호의적이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고 그 기류 번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준석 저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가 뭐 모셔오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을 내가 모셔오겠다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네네. 당신이 들어와라. 나는 우리는 어쨌든 버스는 출발하니까 네네. 오고 싶으면 하고 싶으면 타고 그게 맞죠. 아니면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 맞아요. 얘기는 윤석열 총장도 보면 할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 보세요. 7월 입당설 나오고 막 있을 때 다들 뭐 가만히 있었잖아요. 조용히. 예, 그러나 예. 보다 했는데 이준석 최고가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뭐라 한마디 하고 뭐 검사는 그런 적 없다 그러고 이준석 대표도 뭐 버스 정치 출발합니다. 네네네. 알아서 하십시오 하니까 아니 뭐 아니다. 7월 입당설 오보고 뭐 나중에 또 뭐 8, 9월 얘기 나오잖아요. 발 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되면서 윤석열 총장이 들어갈 가능성보다는 안 들어갈 가능성이 더 많아졌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아니 왜냐면은 그 기존에 있던 우리 올드보이스라고 불렸던 분들이 어쨌든 지금 조금 뒤로 이제 한 발짝 물러서신 형국이 되면서 윤 전 총장에게는 오히려 더 룸이 많이 생긴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더 많았는데 또 이렇게 보실 수도 근데 있고. 제가 이제 참모라면은 이렇게 두 가지 안을 드리겠어요. 하나는 여권에서 네거티브 공세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방어가 가능하면 네. 대략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는 9월 10일쯤 입당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네거티브 공세가 너무 심해지면은 빨리 입당을 빨리 해서 들어가야지. 국민의힘의 갑옷을 입어라. 네네네. 혼자 대응하는 것보다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다른 지금 대권 도전 후보군으로 불리는 이름이 하나 나와서 이 얘기 정도까지 오늘 나눠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재형 감사원장의 대권 도전설이 나왔습니다.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죠. 예, 최재형 원장을 만났는데 7월 정도 되면은 최종 결정을 알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이 최 원장의 대권 도전 결단의 시각이 오후 3시면 지금은 정오쯤 온 것 같다. 아니 이거는 또 무슨 독특한 비유를 또 만났어요. 예. 어른들은 또 비유하는 걸 좋아하셔서 오후 네. 3시면 조금 있으면 해가 지는데. 아니 정오 예. 그러면 이제 별의 네. 순간이 또 오겠죠. 별이 뜰 테니까. 예. 그러네. 별의 순간. 자, 아니 사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부분에 대한 세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은데 김종민 의원이 출마 금지 조항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감시기구들의 수장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사실 여기 방송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네. 언론사 사장을 했던 사람이나 네. 뭐 메인 뉴스 앵커를 했던 사람이 바로 정치권으로 가는 게 과연 옳은가? 뭐 신문 같은 경우는 논설위원도 사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 바로 글로 가는 건 맞는가에 대한 저희끼리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보시기에 어쨌든 정치권에 되게 가까이 계신 세 분이 이게 맞습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서요. 네. 이것은 국민이 선택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차별금지법 여권 있는 분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 특정한 분을 상대로 뭐 출마 금지법을 만든다? 이것은 뭐 반헌법적인 생각이란 들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이나 윤석열 총장이나 누가 키워줬습니까? 결국엔 여권이 키워줬다. 그래서 배 아픈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이 출마를 결심하든 안 하든 그리고 지지율이 높아지든 아니면은 그냥 그저 그런 뭐 1, 2% 나오든 그런 것들은 국민들께서 선택하실 문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어떤 분위기인지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해요. 뭐 최재형 감사원장이요? 최재형 감사원장에 제가 봤을 때는요. 네. 100% 대권 출마하려고 그 중도 사퇴할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의 언어를 쓰셨어요. 저번에 국회 나와서 네. 최재형 감사원장 어떻게 이번에 대선 출마할 겁니까? 그랬더니 제가 아직 뭐 정확한 입장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이거 정치 언어 번역기에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예스로 나오는군요. 아유, 네, 알면서 왜 물어봐요? 저 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닐 거면 사실 그냥 아니라고 하셨겠죠. 그렇죠. 저는 임기 끝까지 뭐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럴 텐데. 근데 저는 이런 게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분을 자꾸 소환하는 이유는 어쨌든 이제 야권에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권의 제일 피로감이 윤석열 총장이 빨리 선언도 안 하고 입당 시기도 안 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정치권에서는 대항마를 세우거든요. 네. 너 말고도 있어. 음. 너 말고도 우리 많아. 빨리 결정해. 이건데 네네.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본인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하겠죠. 어쨌든 내가 나가서 그냥 불쏘시기만 할지 아니면은 정말로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뭐 어떤 위헌이 아니냐를 떠나서 그게 맞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정기관이라는 게 결국은 일반 공무원하고 좀 다르잖아요. 네. 일반 공무원들은 당연히 중간에 나갈 수 있는데 이건 또 정무직 임명직들이거든요, 다들. 그리고 사정기관이에요. 조사를 할 권한이 있는 그렇죠. 권한이란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두 사람 비슷하죠. 현 정부의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거에 기조에 맞서면서 본인의 어쨌든 이름을 좀 올려왔는데 입지를 그렇죠. 넓혔죠. 이러다가
또 이제 야당에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걸로 간다. 임기 안 마치고. 그러면 사실은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동안 이런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두 사람 똑같잖아요. 윤석열 총장도 정부에 맞서는 어떤 수사를 해왔고 최재형 감사원장도 그래 왔는데 이게 과연 임기 정해져 있고 정무직이면서 사정기관에 있던 사람들이 과연 올바른 처신이냐. 저는 뭐 근본적으로 아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 잠깐만 반박. 네네네네. 사정기관에 있는 수장이 그러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해야 됩니까? 정권이 잘못하면 정권과 관련된 일이니까 나 수사하면 안 되겠네. 이런 식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그런 눈치 보지 말라고 검찰, 감사원 두는 거 아니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은 그렇게 수사할 수 있고 조사할 수 있어요. 거기까지 끝. 그 다음에 그런 걸 어떤 입지로 해서 정치로 나가서 뭐 대선을 출마한다든지 그거랑 다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된다고 봐요. 네. 할 수 있어요. 그걸로 끝내야 된다는 거죠, 역할은. 근데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대권을 먼저 나가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높게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건 국민의 선택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재형 감사원장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 변호사님. 예, 일단 감사원과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분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검찰 출신 중에서도 굉장히 보수적인 분도 그 최악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누가요? 왜냐하면 그 근데 이름을 까먹었는데 한번 전 검찰총장이요? 그 총장이 아니고 네. 검찰에서 검찰 보수적인 쪽에서 계속 윤석열을 옹호했던 분도 그분이 최악의 김종민 변호사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예. 김종민 변호사. 이분도 이름이 똑같아서 그런데 네. 그 최악의 검찰총장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정권 수사한 것 자체가 정치적 의도로 해석되게 만들어져 버렸다. 정권에 대해서 수사해야 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검찰의 수사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 버려서 검찰의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데 굉장히 어려움을 끼쳤다라고 하는 취지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네. 예, 윤석열 총장 계속 그 지지 지원하셨던 분이세요. 그 다음에 감사원도 지금 뭐 그 말하자면 월성 원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했는데? 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에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정기관의 장이 곧바로 그 정치권에 뛰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고요. 이전에 사실은 이게 뭐 헌법적인 권리를 하는 거다, 이 제한하는 거다. 사정기관 검찰총장이나 검찰 출신이 바로 정치에 뛰어들거나 공직에 출마하거나 또는 당원이 되는 것을 2년간 금지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 판결 받았거든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그렇죠. 측면에서 뭐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그 취지를 보면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필요성이 없다는 필요성이 아니었고 아예 없다가 아니라 어. 지나치게 이거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라고 하는 취지였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당장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사정기관의 장, 특히 검찰총장 같은 경우 당원이 되거나 또는 공직선거에 막바로 출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다. 신 변호사님, 저 윤석열 총장 지금 그만두고 4개월 지났잖아요. 좀 봐주세요. 바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그 기간 채우는 거야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숙성시킨다. 자, 일단은 오늘 이야기 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 버렸네요. 예. 윤석열 전 총장의 지금 이제 첫 대외 행보부터 과연 언제 본격적인 이제 본인의 입으로 나 이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는데 일단은 뭐 오늘 방송에 나가는 일요일 얘기가 좀 있어서 저는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건 아주 확률이 낮다. 네, 거의 뭐 그럴 일은 없을 없습니다. 거다 얘기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과연 6월 20일부터 6월 말 사이가 될 거냐 아니면은 신 변호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7월 2일 장모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온 이후가 될 거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희 이제 장수장님 어제 오늘 이제 드디어 고정 멤버로 합류를 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뭐 미리 잡혀 있는 일정 때문에 또 2주 동안 못 뵙는다고요. 죄송해요. 제가 저기 정치인사 네. 처음 출연하고 나서 정말 좋은 제의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 교수직을 제안을 받아서 어머 축하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좀 가서 좀 여러 어르신들을 좀 뵈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하여튼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자꾸 저희가 너무 사람만 키워서 지금 남존 시키는 건 아닌지 자,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양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죄송합니다. 자, 저희는 또 일단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새로운 멤버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택 신현식 변호사 또 장승철 소장 함께해 주셨고요. 아나운서 허유리였습니다. 세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